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 이론할 때 이제 테마가 딱딱딱딱 이제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탄력성이 단독으로 나오고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내잖아요. 작년에도 한 문제가 그랬었는데 우선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똑같다 그랬죠. 그 개념이 같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성격도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할 때 수요란 소비자들이, 공급이란 생산자들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니까 소비자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무슨 개념? 유량. 성격을 논할 때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는 구매하고자, 공급은 생산하고자. 하고자란 말이 나왔죠. 작년에도 나온 지문이죠. 하고자란 말 때문에 무슨 뜻? 사전적 개념. 그래서 수요량하고 실제 구매량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급량하고 실제 판매량이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죠. 실제는 사후적 개념이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욕구가 구매력이 동반한 욕구여야 되죠. 무슨 수요? 유효수요. 공급도 생산 능력이 동반한 욕구죠. 무슨 공급? 유효 공급. 그래서 둘 다 유효 수요고 유효 공급이죠. 그리고 수요량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야, 최소 수량이야? 최대 수량. 공급량은 생산자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야, 최소 수량이야? 다 성격이 똑같다 그랬잖아. 양은 다 최대 수량이죠.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목적이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효용 게이지가 100% 채울 때까지 계속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이유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윤 최대가 될 때가 계속 판매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최대 수량. 근데 이거는 뭐 이 중에서는 유효 개념으로 가끔 나오다가 작년에 오랜만에 사전적 개념이 나왔을 뿐인데 뭐 안 나온 지 한 6년이 넘었지만은 그 옛날부터 주로 언급했던 단독 문제가 유량하고 저량을 구별하는 게 나왔었죠. 종류를 아셔야 돼요. 저량은 일정 시점이 명시해야지 의미가 전달되는 경제 변수를 말하고, 유량이라는 것은 뭐가 붙어야 돼요? 일정 기간이 붙어야지 의미가 전달되는 변수를 유량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종류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계사 공무원 시험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량저량 끄집어다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부동산 관계되는 예를 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거의 낼 것이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량저량에 대한 논리를 이제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그 1번 문제가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재고, 1번에 재고 있죠. 재고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그 우리가 저량 변수로 그 많이 나왔던 쌍도마차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재고가 우선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다? 인구수 두 가지가 이제 저량 변수로서 이제 제일 많이 언급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파악할 때는 시점이 붙죠. 이거 우리가 현실적인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알바 하신 분들은 또 잘 알죠. 인수인계 할 때 재고가 얼마냐 그 시점을 이제 명시하잖아. 그럼 2번에 신규 공급은 신규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죠. 신규 공급, 유량 일정 기간 동안의 논리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순자산가치 있죠. 순자산가치니까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재무상태표라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상을 논하는 건데, 자산, 자본, 부채. 이건 전부 다 뭘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자본, 부채는 전부 저량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일정 시점 맞네. 근데 왜 영어로 썼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시험에서. 참네. 이 플로우가 유량이고요, 스톡이 이제 저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거 틀렸죠? 시점이니까 이거를 이제 스톡으로 해야 되죠. 영어로 썼으니까. 옆에 영어도 플로우인데 그 한글도 플로우로 써놨어요. 이게 못 읽을까봐.
이게 저랑이란 뜻이죠. 이거를 유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 저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고 내구성이 강한 부동산의 경우는 유랑뿐만 아니라 저랑 경우도 같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뭐 연결도 약간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는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저랑으로는 거래량하고 신규주택 공급량이 저랑이야? 아니, 유랑이죠. 둘 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유랑 개념으로 우리 시험에 연관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유랑 개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만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저랑이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 이것도 저랑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거래량,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랑이다. 이렇게 종류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었던 예제가 밑에 문제 2번처럼 유랑 변수가 모두 몇 개냐라고 질문했던 그 개수 문제였었어요. 그 재고가 아까 뭐라고요? 저량이야. 그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대표적인 뭐예요? 유량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는 사용 기간에 대한 대가니까 대표적인 유량입니다. 그 임대료가 유량인 걸 아시잖아요. 그 관계되는 게 유량이 많아.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런 가의순전을 공부하신 적 있었죠. 그 소득이득의 흐름이잖아. 가능 총소득이 뭐로부터 출발해요? 임대료부터 출발하죠.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니까 가의순전을 할 때 그 기간을 정해놓죠. 우리가 투자론에서 가의순전은 그 1년 동안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이제 추정치 소득을 말하는데, 그 임대료가 유량인 걸 알면은 우리가 가의순전은 소득이득 흐름이 있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용업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유량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임대료가 대표적인 유량이고, 자산이 있죠. 자산은 뭐라고요? 저량. 그리고 이제 임금, 급여 다 유량이죠. 이게 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소득도 대표적인 유량이죠. 그래서 임금, 최저임금. 2021년도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의 최저임금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시점이 붙나요? 기간이 붙나요? 그러니까 좀 질문을, 최저임금은 유랑 개념이야? 저랑 개념이야? 방금 여러분들이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임금은 유랑이라고 답변을 했잖아. 그럼 최저임금은 뭐예요? 이것도 유랑이지. 임금이 유랑이 안 겠는데 겨우 그냥 최저임금 했더니 이거 저랑, 이거 이상하잖아. 최저임금 만약에 이제 10,000원이다. 그럼 앞에 기간이 붙잖아. 시간당 붙잖아. 시간당 최저임금. 그래서 시급이라 그러죠. 1시간 동안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 1시간 동안이니까 유랑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지. 그렇죠. 유량. 1시간 동안이라니까. 여기서 1시간 1초부터 해가지고 이게 1시간 동안에 노동 제공한 대가.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최저임금을 1,000원으로 할 겁니다. 초당 최저임금 1,000원 하면은 유랑이야, 저량이야? 유랑이지. 1초 노동시간 1초당이니까. 이것도 기간이야, 기간. 1초도. 그래서 1초 일하면서 1,000원, 2,000원, 5,000원, 10초 10,000원 이렇게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괜찮죠? 네. 이거 쫓겨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인구 규모. 저량이지. 인구 수니까 저량이고요. 신규주택 공급량은 신규니까 신축이니까 기간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랑 변수가 모두 몇 개냐 했으니까 임대료, 임금, 신규주택 공급 3개네요. 이것만 보세요. 뭐 다른 거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유랑 저랑은 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마가 첫 번째가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었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똑같은 논리가 이제 공급량의 변화랑 공급의 변화를 똑같이 잡아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1회부터 쭉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를 도출하려면은 함수 문제의 가장 기본이라, 계산 문제의 가장 기본이라 볼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잡으셔야 되죠. 수요함수 잡으면 공급함수 똑같아요. 함수는 뭐하고 뭐의 관계라 그랬죠? 아니.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관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종속변수가 있고요.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영향을, 종속이니까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그 종속변수라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죠. 이렇게.
그래서 쫓겨나죠. 나가. 그래서 나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영향을, 독립변수는 영향을 뭐다? 주는 거. 이게. 그런데 이제 수요 함수다 그랬죠? 그러면은 종속변수는 수요 함수에서는 뭐가 종속변수로 고정이 돼 있냐? 수요량이 종속변수죠. 수요량, 이제 QD 이렇게 설명하죠. 약어, Quantity of Demand라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정화되어 있어요. 수요함수에서는 종속변수가, 수요량이 종속변수고, 공급함수에서는 뭐가 종속변수야? 공급량이 종속변수. 그래서 수요함수에서는 이제 특정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특정 물건을 제시해 주죠. 특정 물건을 뭐라 그런다? 해당 재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는 목적인데,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게 무슨 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은데 그걸 크게 몇 개로 나눴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 뭐하고 뭐? 무슨 가격? 해당 재화. 나중을 위해서 이거 적어놓고 해당 재화의 가격. 요거 하나 하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가격 이외에. 가격 이외의 요인도 동시에 영향 미치는데, 가격의 요인의 종류가 대빵 많지. 여기 보면 유명한 소득도 있고, 다른 재화 가격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정책, 그리고 금리, 뭐 LTV 대부 비율, 뭐 그냥 엄청나게 많죠.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미쳐요? 아니면은 동시에 미쳐요? 동시에 미쳐. 그렇죠? 이걸 N차 방정식이야. 그래. 독립변수 여러 개니까. 한꺼번에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가격에 의해서는 얘는 일단은 어떠라? 얘네들은 일단은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고정화 시켜놓고, 그러면 뭐만 변한다고 한 거라 그랬어요? 해당 재화 가격만 변하는 거지. 해당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수요량 관계가 이게 1대1이 됐잖아. 분석이 편해졌죠? 그래서 요거 관계를 나타낸 게 뭐라고요? 수요? 아니.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그쵸? 그럼 수요 법칙은 다른 걸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가격만 변했을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 서로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를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이함수라 그러죠. 수요 법칙. 항상 가격이 변해야 돼, 독립변수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구현해서 나온 것이 뭐다? 수요? 아니, 그림. 수요 곡선. 이거 오늘 해드리면은 2,700만 문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경제학적인 용어가 이게 수직축이고 수평축이 있죠? 수직축, 수평축을 우리 시험에 어떤 때는 종축, 횡축 이렇게 낸 적이 있었죠? 종축이 수직축이죠. 이미 종. 이거 횡이 수평이죠. 횡! 이렇게 되니까 횡축, 종축 이렇게. 종축, 수직축에다 뭘 잡기를 약속했다? 가격. 이게 수학하고는 반대야. 수학은 X, Y에서 종속과 독립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수요량을 잡지. 그럼 서로 반대 방향, 가격이 변 반대 방향이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요? 우하향. 뭐 이런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수요 법칙을 구현한 수요 곡선은 항상 이렇게 모양 형태가 나와요. 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줄고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질서죠. 그러니까 다 일사천리여서 함수를 통해서 법칙이 나오고 법칙을 통해서 그래프를 도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에 논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기다 영향 미치는 게 여기서 뭐가 영향 미친 거다? 해당 재화 가격에 영향 미친 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얘네들이 여기다가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미치겠지. 그럼 어쨌든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 줘도 수요량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당연히 수요량은 변할 거 아니야. 그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여기다가 이제 영향을 줬을 때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모습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타이틀하고 책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자와 가격의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 그런다?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뭐가 변해야 돼? 해당재와 가격의 변화에 의한 뭐가 변했어요?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변한다? 곡선상에서의 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게, 이걸 우리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요의 변화라 그래야 되죠. 그럼 나머지 요소가 변한 걸 하려면은 위에서 우한 형태를 가졌던 이 해당재화에 대해서 이 가격이 변해 안 변해요? 거꾸로 가격을 고정시켜야 되죠. 해당재화 가격 이외의 요소라 그랬으니까 해당재화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수요량이 변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해당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에 의한 수요량이 변한 거를, 어차피 수요량이 변한 거 똑같잖아. 어떻게 변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거를 수요의 변화. 요거 하나 아시면은 작년에 한 문제 맞췄어. 여기 정답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 수요가 증가, 좌측 이동한 것이 수요가 감소. 공급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휴.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해당 재화가 뭔지만 파악하면은 이건 쉽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때도 이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요거 수요 변화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 그 수요 변화를 알아야지 두 번째 큰 주제인 균형의 이동도 맞힐 수가 있어요. 요즘엔 균형이 이동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향과 왼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죠. 두 가지에 대한 원인을 하려면 저거 하나씩 다 짚어봐야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유명한 건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소득 있죠. 소득 가지고 구분하는 게 뭐하고 뭘 구분해? 정상제하고 열등제. 그 정상 열등은 소득의 방향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했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럼 같은 방향이지. 이걸 뭐라 그런다? 정상제.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있죠. 어떻다? 열등제. 그래서 이제 정상제는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정상제가 소득이 늘면 수요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 이동하고, 이게 만약에 열등제라 그러면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 이게 에이스가 아니지. 계속 지금까지도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재와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 다른 재와 가격은 뭐하고 뭐를 구별해?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요 논리죠. 대체제, 보완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럼 싼 거, 비싼 거. 싼 걸 선택하는 구조고, 요거는 둘 다 소비하는 거죠. 요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정답이 이 자체적인 정답의 90% 이상이 대체제 보완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상도 종종 지문으로 나오고 있죠. 예상, 만약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됐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곡선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아직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 올랐고 예상하니까 우리가 미리 산다? 증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겠어, 안 사겠어? 소비자가. 안 사니까 어느 쪽 움직여? 좌측을 움직여서 양의 변화를 표시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인데 밑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 이제 대표형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5번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곡선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아닌 거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해당 제한가 뭐야? 아파트야. 그러면 수요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잖아. 수요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수요량의 변화가 아마 있을 거야. 그럼 보기 중에 해당 재화인 아파트 가격 변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 1번이네. 거기 인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그 5번의 아파트 가격 예상, 요것은 전부 다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 6번도 똑같은 지문이니까 5번을 대표적으로 보시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상하게 이걸 낼 때 아파트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보기를 만약에 이제 문제를 다음은 단독주택 이렇게 내드렸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수요 곡선을 수요 자체 이동을 일으킨 요소가 아닌 거. 그 해당 지하가 뭐야? 근데 보기에 아파트를 집어넣어. 그랬더니 아파트를 체크하더라고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거는 아파트는 이거 아파트가 물어본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냈을 때는 해당 지하가 바뀌었을 때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7번 문제를 보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관련, 이것도 또 아파트를 냈네. 아, 왜 아파트만 내지? 아, 그냥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냥 허름한 주택 이렇게 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일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됐네.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무슨 단어가 포인트야? 예상.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아니, 수요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변해서 변해? 수요선 자체가 이동해서 변하죠?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로 수요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이번에 담보대출 금리가 하는, 금리가 변했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그럼 곡선 자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어느 쪽 움직이겠어? 우측.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우측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동일한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표현합니다. 이건 틀렸네. 그렇죠? 3번에 아파트가 하락했. 아, 이거는 해당 지하가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자체가 하락을 했어. 이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그 수요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 곡선상이 어떻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죠. 곡선상이 점이 이동한다. 맞지? 그리고 4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됐네. 하락이 예상됐으니까 이건 예상의 포인트죠. 수요의 변화지. 그럼 하락이 예상돼 수요량이 이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좌측으로 움직여서. 맞네. 그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우측 좌측으로 이동을 초래하지 않죠. 왜?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해당 지하가 변한 거니까 뭐다? 수요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풀어보셔야 되죠. 이런 행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소가 이제 3번 문제가 있는데, 그 8번을 한번 보세요. 얘는 좀 표현이 이상해서 8번에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옳은 걸 찾았어요. 1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체재인 오피스텔, 여기서 포인트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무슨 관계라 해줬어? 대체재라고 해줬죠. 그럼 대체재 오피스텔 가격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대체재인 오피스텔이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다고 나왔죠?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걸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균형가 형성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가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곡선상의 점이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 오피스텔의 수요가 변한 것은 오피스텔 가격이 아니라 대체해진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거니까 다른 지하죠? 수요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 비싸졌네? 아파트 안 사. 그럼 대체해진 오피스텔 몰려오네? 오피스텔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다? 상승한다 해야 되지. 그 틀렸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이번에 아파트하고 단독이 또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대체재라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똑같은 논리야. 아파트 사, 안 사? 안 사. 그 사람도 어디로 몰려와? 단독으로. 단독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럼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그럼 단독 수요가 우측 움직이는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 틀렸죠?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가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실제 지문들이죠. 3번에 대체재 보완제만 가지고 했네. 3번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대. 그럼 대체재 사요? 아니면 이제 해당 지역은 아파트를 사요? 아파트를 사요? 대체재 사잖아. 대체는 둘 중에 하나 사죠? 지금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대체재 수요는 증가.
그럼 해당자가 여기서 아파트를 제시한 거죠.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지. 그러니까 어느 쪽 움직인다고 해야 돼?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야 되지. 다른 요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도 틀렸죠. 우측이동의 좌측. 그럼 4번은 보완제예요. 아파트하고 빌라가 보완제라고 했어요. 아, 보완제를 명시했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다?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사 안 사?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근데 보완제잖아. 그 너만 그 보완제는 너가 사면은 나도 사는 거죠. 그 보완제는 드라마에도 나오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완 관계잖아. 이렇게. 그렇죠. 딱 벽을 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그리고 아프냐? 나는 기쁘다. 이거는 무슨 관계야? 이거 대체 관계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지. 집에 계시면 저한테는 주로 대체 관계죠. 배고파? 굶어라. 이런 논리가 그 고통받는 모습을 제가 두 가지가 집에 계시면 하는 선 얘기가 두 가지가 제가 짜증내는 두 가지 경우라 그러더라고. 하나는 배고플 때, 하나는 더울 때. 저 더위를 엄청 타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더우냐? 에어컨 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집에 오는 괴물이야 집에 있으면. 그럼 이제 보완제를 가져갔는데 아파트가 하락했으니까 아파트 사. 그러니까 보완 관계인 제가 또 까먹었네. 뭐 빌라도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야. 빌라 수요가 증가하니까 빌라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그럼 빌라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빌라 수요가 증가한다? 맞지? 보완제니까. 그렇죠? 그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아, 지금 똑같은 거잖아.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 보완제 사 안 사? 안 사. 그러면 보완 관계는 아파트도 여기도 어떻게 돼? 같이 감소하잖아. 그렇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논리. 그래서 이제 보완 관계 양끼리 항상 같은 방향이고 대체적인 양끼리 항상 반대 방향에 움직여요. 흐름을 빨리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8번은.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 상승했네. 보완제 안 사. 근데 아파트가 보완제라 그랬잖아. 아파트도 같이 안 사. 같이 안 사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떻다? 감소한다. 이렇게 논하는 거죠. 감소하니까 어느 쪽 움직여? 좌측 움직여요. 엄청 중요한 문제 8번입니다. 이건 대체제 보완제만 가지고 이제 구성했던 내용이죠. 그 기출문제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3번하고 5번은 그냥 이제 구성해 본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9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9번에 보면 A와 B 관계가 옳게 설명된 거 이렇게 물어봤죠. 이번 A 가격이 상승했어. B 수요가 증가했대.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야? A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A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B는 이제 증가했다는 건 서로 양끼리 반대 방향 움직였죠. 대체제. 그래서 A가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B 수요가 감소했어. 그럼 같이 움직인 거죠. A 수요가 증가하면 A 사야 안 사? 안 사잖아. A 수요 감소했죠. B도 같이 감소해서 둘은 무슨 관계? 보완제가 돼요. 3번 A 가격이 하락했죠. A 사 안 사? 사죠. A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근데 B도 같이 증가했지. 그럼 여기서 A, B는 무슨 관계? 보완제가 되겠지. 그럼 4번에 A 가격이 상승하면 A 안 산다 그랬죠? A 수요가 줄어드니까 B 수요가 감소했네. 같이 감소했죠? 무슨 관계? 보완제. 아까 A 가격이 증가하면은 아니야. 지금 A 가격이 아니라 A 수요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A 수요가 증가했어요. B 수요가 감소. 양끼리 서로 반대죠. 반대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지 대체제. 하나 샀더니 이제 안 샀잖아. 그래서 양끼리 반대니까 뭐다? 대체제. 2번이 대체제예요. 4번이 보완제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번에 A 수요가 줄어들었네. B 수요도 같은 공동명체죠? 수요끼리 물어봤으니까 A 수요가 줄어들었어. B도 같이 줄어들었어. 그럼 무슨 관계? 보완제.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천천히. A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A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했는데 지금 B 수요가 어떻다고 나왔어? 증가. 양끼리가 서로 반대 방향에 움직였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 그럼 무슨 관계?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번 본 여기는 바로 여기 생략된 상태에서 A에 대한 수요가 어떻다고 나왔어? 증가했더니 B 수요가 어떻다? 감소했다. 서로 양끼리 어때요? 반대잖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얘도 뭐다?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3번에 봤더니 A 가격이 지금 어떻다? 하락했어. 그럼 A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돼? 증가할 거 아니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근데 B 수요가 어떻다고 나왔어? 증가. 얘는 같이 소비한 거죠? 같이 소비한 거니 양끼리 같은 소비한 거니까 뭐다? 보완제가 되는 것이고, 대체는 잘못됐고, 거기 이제 4번은 이제 가격이 바로 나왔죠? 거꾸로 나왔어요. A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A 사 안 사? 안 사. 그랬더니 B도 어떻다? 같이 안 샀어. 얘도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둘 다 공동명체니까 뭐다?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4번이 맞고, 그리고 이제 5번은 A 수요가 감소했다 그랬죠? 요거 그대로 냈네. A 수요가 감소했는데 B 수요도 같이 감소했잖아. 위에 있는 건 같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뭐다? 보완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8번하고 9번은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10번 문제는 옛날 문제인데 한번 무슨 뜻인지 잘 해석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은 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수요 법칙이니까. 그렇죠?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해당 지역인 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수요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수요가 감소했다고 나왔죠. 무슨 말이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주택 수요량은 증가해야 되잖아.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근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주택에는 해당제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야. 영향을 미쳤는데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변하지 않은 감소했다는 것은 수요가 어떻다? 감소시킨 요소가 나타났다는 뜻이지. 그러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로서 수요를 감소시킨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볼 수 없는 거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중 수요 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수요 감소가 4개가 나와야 되고 수요 증가가 아마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를 물어봤던 옛날 14회 때 지문이에요. 근데 1번 봤더니 인구수가 종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그랬죠?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 그리고 2번에 DTI 있죠? DTI가 기존보다 상향 조정돼. 그럼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야. 그럼 수요가 증가. 모가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대.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쵸?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4번에 중과세대 측에 발표했대. 수요가 감소했겠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했대. 수요가 감소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으로 이거 문제 잘못했네? 맞나? 수요 감소가 4개 있고 수요 증가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 수요 증가된 2번이죠? 2번. 2번이 이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야. 이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근데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2번이네. 그쵸? 이제 죄송합니다. 국어가 갑자기 안 돼서 이게 증가하는 게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이제 이걸 박스형 문제로 12번을 보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 물어봤죠. 해당 지하가 뭐예요? 아파트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증가를 찾아야 되죠. 증가에 해당된 모두 몇 개냐?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했대. 이거 하나 맞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 이거는 왜 아니야? 그쵸. 우리가 수요를 물어봤는데 원자재는 공급 변화 요소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먼저 탈락됐고 인구가 감소했어. 이거는 좌측을 이동하는 거네. 이거는 수요 변화 맞긴 한데 방향이 잘못됐죠. 자, 아직까지 하나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대. 어느 쪽 움직여? 아니죠. 해당 지하가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하락하면 곡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의 점에 나타내는 지금 문제가 수요의 변화 중에 증가를 찾는 건데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네. 제일 먼저 탈락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몇 개요? 하나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선호도가 감소했대. 그것도 좌측이동이지. 선호도 줄었으니까 그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대. 그렇죠? 그럼 대체주택 상승하면 대체주택 사요? 해당 지하인 아파트를 사요? 해당 지하인 아파트를 사겠지. 수요가 증가하네. 이거 맞네. 아파트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대. 이것도 수요 증가 맞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야?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옛날에 이런 형식으로 잠깐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아까 대체제 보완제를 다이렉트로 물어봤던 8번하고 9번을 꼭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10번제, 11번, 12번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14번 문제 보면은 이게 함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요거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P는 100-4Qd로 돼 있다. 모든 개별한 동일한 개별 수요를 갖는다. 소비자 수가 4배가 됐다.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어쩌란 말을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게 뭘 물어본 거냐면은 우리가 시장 있죠, 시장.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의 무슨 합이다? 수평적 합이야. 그럼 수평적 합은 요거를 이제 해석하느냐 물어본 건데, 수평이라는 것은 뭐를 합한 거다? 이게 수평이잖아. 이게 뭐야? 수요량이지. 그러니까 수요량을 합한 것이 이제 시장이 개별의 수평적 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을 할 때는 이 문제는 꼭 해당 재화가 민간재라는 조건이 항상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고 내면은 그 문제 오릅니다. 왜냐? 공공재가 있죠. 민간재 반대말 공공재는 수평적 합이 아니라 수직적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 조건에 민간재란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야. 이게 안 들어가면 무조건 X야. 물건사도 그 민간 꼭 조건 나와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낼 때 전에도 계산 문제 특강할 때도 해봤지만은 2가지 요건이 있겠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예를 들어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계산하라? 수평적 합이니까 뭐를 합하는 거야? 수평이가 Q를 합해야 되잖아. 그럼 같은 게 2개가 있다는 뜻이지.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게 반복되면은 반복되는 숫자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수평적 합이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QM이 돼. 그래서 여기다 Q에다가 100을 곱하든 1을 곱하든 1억을 곱하든 얘는 마켓 수요량이라 그래서 QM으로 됩니다. 그럼 좌항에다가 이게 이퀄이니까 곱하기 했으니까 우항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돼? 1을 하면 되지. 그러면 400 마이너스 8P 이렇게 돼야 돼요. 수평적 합이죠,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실제 시험은 P로 나왔어요. 100 마이너스 4QD죠.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 몇 배가 증가됐다 그랬어요? 4배가 증가됐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P를 합한 거기 때문에 수직적 합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Q를 바꿔야 되지. 원래는 정석적으로. 그럼 넘어가면은 4QD는 100-P가 되지. 4로 나눠줘야 되지. QD는 그래서 25-4분의 1P. 요거랑 요거 같은 거잖아. 여기다가 몇 배가 됐다? 4배. 그럼 여기다 곱하기 4. 그럼 QM. 그럼 여기다 곱하기 4 해야 되지. 25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100. 4분의 곱하기 4 하면은. 그러면 P가 되지. 그쵸? 그럼 이제 지금 물어본 것이 P로 물어봤으니까 보기도 다 P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체인지 하면 되죠? 그럼 P는 100-QM 해가지고 요게 보기에 있어야 돼. 여기 보기에 몇 번이 있어? 근데 2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이 한참 걸려. 그래서 P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P로 물어봤네? 보기가 P로 어차피 돼 있어. 그러면 P는 그냥 내리고 상수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리고 Q 앞에 붙은 개수만 건드리면 돼. 4배가 증가되면 증가만큼 뭐다? 나누면 돼요. 그럼 바로 요 숫자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Q로 물어볼 때랑 P로 볼 때가 다 다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리잖아.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이 4배가 됐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수 함수. 저 인간이 내리라 그랬지. 이래도 똑같네, 답이? 4로 나누니까? 그렇죠. 이게, 요걸, 저는 내리라 그랬지, 나누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답이 똑같네? 같은 이로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물어본 질문은 Q로 물어볼 때, 아까 다르죠? 아까 QT.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또 내리고, 요거 내리고, 나눠서 P.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답이 틀리지. 그래서 4배가 됐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곱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가장 쉬운 함수 문제니까 Q로 물어봤느냐, P로 물어봤느냐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Q로 물어보면은 전체를 건드리면 되고요. P로 물어보면 Q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 하면 돼요. 딱 보자마자 P네, A구, 4네, 나누자. 그래서 바로 P하고 상수 100은 놔둔 상태에서 Q 앞에 붙는 4만 건드려서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나오는 거죠. 이거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내드렸더니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거 Q로 내드렸더니 어쩔 줄 몰라 하시던데, 이건 수요야, 수요. 그럼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으면은 그 물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살려면은 상대방의 공급자를 만나야 되잖아. 그 공급자는 물건 팔기 전에, 즉 소비자 만나기 전에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공급 함수가 나올 텐데, 공급 내용이, 공급은 수요만큼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그대로 보시면 돼. 여기다가 그대로 덧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 함수가 있듯이 무슨 함수도 있겠어? 공급 함수도 있겠지. 함수니까 독립하고 종속 간의 관계는 똑같잖아. 대신 공급 함수에서는 뭐가 종속 변수로 바뀌어? 공급량이 종속 변수로 바뀌겠지. 공급량 QS로 하고요. 해당자와의 공급량이 변하는 건데, 여기다가 영향 미친 독립 변수 크게 몇 개야? 2개죠. 해당자와 가격도 영향 미칠 것이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럼 가격 외에 다른 요소는 종류가 되게 많겠지. 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생산 요소 가격도 영향 미칠 것이고, 기술 수준도 영향 미칠 것이고, 그럼 나머지 금리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일단은 뭐다? 불변이라는 가정에서. 그럼 뭐만 변하는 거야? 가격만 변했을 때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나타내는 게 있겠죠. 그게 뭐야? 공급 법칙이야. 공급 법칙은 이제 종종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거 틀리게 냈잖아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뭐의 관계? 공급량과의 관계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죠. 이때다가 생산량 늘릴 거 아니야. 물건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근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랬잖아요. OX. X. 때문에 가격의 변화랑 공급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는 가격과 공급량과의 정의 관계를 공급 법칙. 이 법칙을 그림으로 구현해야 되죠. 그림으로 구현한 것이 뭐다? 공급 곡선. 모양은 같은 방향 움직이다 보니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 우상향. 곡선의 모양도 종종 나옵니다. 우상향 형태. 그런 다음에 간단한 내용이, 지금은 여기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여기 뭐가 변한 거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걸 나타낸 거죠. 똑같이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에서도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 주겠지. 그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에서 공급량이 변한 거, 가격에 의한 공급량이 변한 구별을 해야 되잖아. 가격의 공급량이 변한 걸 뭐라 그런다? 공급량의 변화고 개념은 동일해. 그래서 공급량이 변하는 원인은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변한다? 공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 공급량이 변하고, 공급의 변화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는 변하지 않는다 해야 돼?
가격은 가격이 위해서니까 가격은 뭐죠? 변하지 않고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현해?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표현하죠.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 좌측 이동하면 공급이 감소. 즉 원인은 해당 제와 가격에 영향 준 것이 아니니까 해당 제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급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공급의 변화다. 그럼 이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공급의 변화를 움직이는 이러한 공급의 변화 요소 하나씩 짚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수요만큼 이제 다양하게 내지는 않는데 그 15번 문제 보세요. 44페이지에 이게 최근의 문제잖아요.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거. 아, 단순하게 물어봤죠? 그럼 어느 쪽을 확인하시면 돼? 공급량의 변화를 확인하면 되겠죠? 왜?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 근데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아니, 해당 제한을 찾아야지. 지금 해당 제한가 뭐야? 주택이야. 그러면 공급량이면 주택 가격 변화 딱 하나 나올 거야. 어느 거죠? 봐요. 되게 쉽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은 많이 내지 않지만은 17번 같은 스타일로 가끔 나옵니다. 거기 17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야. 해당 제한가 뭐야? 주택이네. 곡선 좌측으로 이동시켰다는 거니까 얘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야. 공급의 변화 중에 공급이 어떻다? 감소한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 수도 가끔 나오죠. 건설업체에서 공급자니까 업체 수가 증가했대. 그럼 공급이 당연히 증가하잖아. 안 맞죠? 건설용 원자재,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생산 요소죠. 물건을 만들어 들어가는 생산 요소, 뭐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뭐 자본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설 원자재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건설용 원자재가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공급이야. 공급인데 가격이 다른 요소니까 이건 공급의 변화 중에 방향만 따지면 되는데 상승했대. 그럼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움직이죠. 생산비가 높아지니까 좌측 움직이고요. 공급 감소. 그리고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해. 이거 생산 요소까지 변한 거죠. 토지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은 공급은 증가할 거 아니야. 생산비가 하락한 거니까. 4번에 건설 기술의 개발이 일어났네. 그 기술 수준이죠. 그리고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됐대. 그러면 공급이 증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담보대출의 이자율 하락. 담보대출, 주택을 구매할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거지. 이거는 어디에 영향 미치는 거야? 수요에 영향 미치는 거야.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네. 정리해보면은 공급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데 1번, 3번, 4번은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2번이 좌측 이동이고 5번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야. 지금 물어본 질문 공급이니까 이게 안 맞지.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거는 몇 번이야? 2번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19번도 한번 보세요.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건설 노동자 임금이 있죠. 건설 노동자니까 요새 공급 많네. 상승했대. 공급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생산비가 늘어난 거니까 감소야. 좌측 이동이네. 이건 맞네.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주택 공급은 증가하겠지. 그렇죠. 공급에 대한 질문이니까 공급 법칙에 주택 공급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주거용지 공급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지. 왜? 주택은 정착물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할 것이다. 틀렸죠. 그 3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 상승한 원자재 생산비가 비싸진 거잖아. 그러면은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어느 쪽 움직여? 좌측. 이것도 맞죠.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됐대. 그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한대. 왜 맞아? 프로젝트 금융이 우리가 금융에 논했던 것처럼 프로젝트 금융은 공급자 금융이에요, 소비자 금융이야?
공급자 금융이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건데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특징은 금융에서 별도로 논하고요. 공급자 금융이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되겠지. 확대에 기여한다. 맞지? 그럼 5번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같은 생산 요소 가격 나왔네. 공급 맞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대. 공급은 증가하는 거야. 그럼 틀린 거니까 몇 번이 틀렸어? 2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그 19번은 꼭 풀어보셔야 돼.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급에 대한 그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급의 변화 같은 것은 공급 법칙 요편하고 곡선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우상향하는 모양이며, 그리고 이제 공급량의 변화랑 공급 변화 구분하는 것은 이미 수요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본 다음에 공급을 변화시킨 요소 있죠.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 그러니까 지금 풀어드릴 문제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이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생겼잖아요. 그 물건을 그러면 거래해야 되지. 거래하려면 두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 만나서 합의가 일어나야 되죠. 합의가 뭐가 일어나야 돼?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합의되면 거래하고 수량을 확인해야 되죠. 이게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입니다.